겨우 이따위 콘크리트에 살려고 한국에 간다고 하는 거니? 젊은 부부에게 울부짖는 중년의 외국인 여성은 대체 무슨 일로 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추리히에서 의료기기 제품 바이어로 일하고 있는 레아 호프만입니다. 어릴 적 제가 살던 집은 추리히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3층 저택이었습니다. 층마다 400제곱미터가 넘는 넓은 공간에서 저는 혼자만의 도서관과 음악실을 가질 수 있었죠. 정원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났고 개인 수영장에서는 여름이면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의료 도매 사업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셨어요. 어머니는 스위스 최대 의료기기 유통회사의 대표이사셨고 아버지는 유럽 전역의 병원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신 분이었죠. 덕분에 저는 최고의 사립학교를 다녔고 방학 때마다 유럽 각국을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부유한 스위스 가정에서 자라면서 한국은 저에게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정도만 알고 있었죠. 저희 가족은 주로 유럽이나 미국 제품을 선호했고 특히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독일이나 미국 제품만을 취급했어요. 하지만 박준호 연구원을 만나고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3년 전 추리히 공대 생명공학과 박사과정에서 시작되었어요. 당시 저는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 한국인 연구원을 만났어요.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파견된 박준호 박사과정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한국의 의료기술과 바이오 산업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의 성장 이야기는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죠. 게다가 그가 사용하는 최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은 모두 한국 제품이었는데 그 디자인과 성능이 애플이나 소니보다 뛰어나 보였습니다. 점차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개발도상국이 아닌 첨단 기술력을 가진 혁신적인 국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연구실에서도 한국 연구진들의 논문이 자주 인용되었고 한국의 연구기관들과 협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외국에서 온 또 하나의 연구원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남다른 연구 윤리와 끈기 있는 모습에 눈길이 갔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실험실에 남아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어려움까지 함께 고민하는 모습은 제가 이전에 만난 어떤 연구원과도 달랐어요. 스위스나 유럽의 다른 연구원들은 대부분 정해진 근무 시간에만 연구를 하고 개인의 성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 연구원은 달랐죠. 그는 실험이 실패해도 끝까지 원인을 찾아내려 했고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독일에서 온 한 연구원의 실험이 계속 실패했을 때였어요. 다른 연구원들은 그저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지만 박준호는 자발적으로 그 동료의 실험 과정을 처음부터 함께 검토했습니다. 결국 시약의 미세한 온도 차이가 문제였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해결하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개발하기도 했죠. 또한 그는 연구실 공용 장비를 항상 깔끔하게 정리하고 소모품이 떨어지면 먼저 채워놓는 등 공동체를 위한 작은 노력들을 자연스럽게 실천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개인주의가 강한 유럽의 연구 문화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었어요. 어느 날 실험실 안전 교육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형식적으로 참여했지만 박준호는 모든 안전 수칙을 꼼꼼히 메모하고 있었죠. 그날 오후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는데 그는 즉시 모든 실험 장비의 전원을 내리고 동료들의 대피를 도왔습니다. 다행히 화재는 아니었지만 그의 침착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은 교수님께 극찬을 받았어요.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퇴근 후 연구실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추리히 호수를 산책하며 서로의 문화와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그의 진중한 태도와 따뜻한 배려심은 제 마음을 서서히 움직였고 어느새 저는 그의 말 한마디, 작은 몸짓 하나에도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우리 가족은 와인 셀러에서 꺼낸 1982년산 보르도 와인과 함께 식사를 시작했죠. 식탁에는 항상처럼 최고급 체크 스테이크와 제철 트러플을 곁들인 요리들이 오르내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평소와 다른 진지한 제 목소리에 부모님은 식사를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어머니는 이미 무언가를 직감하신 듯했어요.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상대는 제가 연구실에서 함께 일하는 박준호 연구원이에요. 순간 식당은 무거운 정적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게 보였고 그녀의 손에 들린 와인 잔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한국으로 이주할 계획이에요. 준호가 서울의 대형 제약회사 연구소장 제의를 받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손에서 와인 잔이 기울어졌고 붉은 와인이 순백의 테이블볼을 물들이기 직전에 아버지가 재빨리 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그날 이후 어머니는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안드레아스 슈타이너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해요. 안드레아스는 스위스 의료기기 협회의 회장이자 저희 가족과 수십 년간 친분을 유지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카트린, 정신 차려. 한국이라고. 그 작은 나라가 뭐가 있다고 레아가 거기로 가려고 하는 거야? 게다가 아파트라고? 우리 스위스에서는 중산층도 단독주택에 사는데 말이야. 안드레아스의 이런 태도는 어머니의 걱정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는 연구원 신분의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스위스의 호화로운 저택 대신 한국의 아파트에서 살겠다는 제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것이 분명 실패한 결정이 될 거라고 단언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박준호가 한국의 대표적인 제약회사 연구소 책임자 제의를 받았다는 사실과 우리가 살게 될 서울의 아파트가 얼마나 현대적이고 편리한지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특히 준호가 받은 제안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시험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였고 이것이 한국 제약업계의 주목을 받았다는 사실도요. 또한 우리가 살게 될 아파트는 서울에서도 가장 부유한 지역에 있는 고급 주거단지라는 점. 그리고 그곳에는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는 물론 전용 공원까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안드레아스는 제 말을 자르며 비웃었고 어머니는 한숨만 깊어졌죠. 제가 결혼 소식을 전한 후 어머니는 안드레아스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저도 그들이 만나는 곳을 알고 있었기에 추리히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까지 따라가게 되었죠. 그들이 만난 곳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라 메종이었고 창밖으로는 만년설로 뒤덮인 알프스 산맥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안드레아스는 1978년산 샤토 라피트 로칠드를 주문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부터 깔린 비웃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제 결혼 소식을 전하자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한국에 대한 편견을 드러냈죠. 콘크리트 박스에서 산다고? 이해가 안 되는군. 안드레아스는 와인잔을 돌리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카트린, 자네 딸이 스위스의 호화로운 저택을 버리고 한국의 아파트로 간다니. 이게 말이 되나? 우리 스위스에서는 중산층 가정도 최소 500평 정원이 딸린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말이야. 그는 휴대폰을 꺼내 추리히 교외의 호화로운 저택들을 보여주며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봐. 이건 우리 직원이 사는 집이야. 수영장에 테니스장까지 갖춘 정원이 있지. 그런데 한국에선 억만장자도 아파트에 산다고? 하, 그들은 정말 더 나은 걸 모르는 걸까? 식사가 나오자 그는 포크로 스테이크를 자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레아, 당신이 한국에서 살게 될 그 아파트가 얼마나 좁은지 아나? 여기 내 와인 저장고보다도 작을 텐데 게다가 이웃과 벽을 맞대고 산다니.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는군. 이런 안드레아스의 말에 어머니는 크게 흔들리셨고 저를 설득하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제 방을 찾아오신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전 이미 제 선택을 굳혔기에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어요. 한 달 후 준호가 한국 제약회사에서 제공받은 아파트 주소를 보여드렸을 때도 안드레아스는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글 지도로 위치를 확인하며 한국의 아파트를 비하했습니다. 스위스의 고급 주택가 사진을 보여주며 한국의 아파트는 마치 벌집 같다고 했죠. 준호가 받은 회사는 세계적인 제약회사였고 아파트도 서울에서 가장 비싼 자리에 있었지만 안드레아스의 편견은 쉽게 깨지지 않았어요.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한국행을 만류하라고 부추겼고 결국 부모님은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안드레아스는 자신이 직접 한국의 현실을 보여주겠다며 동행을 자처했어요. 그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며 1등석을 고집했는데 대한항공의 1등석이 스위스 항공보다 형편없을 거라 단언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부모님과 안드레아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웅장한 규모와 최첨단 시설에 놀란 눈치였죠. 특히 안드레아스는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도 그의 놀란 기색은 계속되었어요. 전자 수화물 조회 시스템을 보더니 안드레아스의 눈이 커졌고 공항 곳곳에 설치된 로봇 안내원들을 보며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니도 예상과 다른 광경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면세점과
고급 브랜드 매장들이 늘어선 모습은 파리 샤를드골 공항보다 더 화려했고, 쇼핑하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추리 시내의 부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에 안드레아스의 얼굴이 굳어졌고, 제게 이것이 정말 한국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움직이는 길. 그의 표정은 이미 출발 전에 오만함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죠.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모습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고, 한강변을 따라 늘어선 초고층 아파트들은 마치 현대 건축의 미술관 같았죠. 저기가 우리가 살 아파트예요. 한강변의 한 아파트 단지를 가리켰을 때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35층 높이의 타워 맨션은 알프스의 설산만큼이나 웅장했고, 단지 앞 요트장의 풍경은 마치 모나코를 보는 듯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안드레아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로비는 최고급 호텔을 연상시켰고, 스문의 시간 상주하는 보안 요원들의 모습은 마치 대사관을 방불케 했죠. 특히 지문 인식과 안면 인식이 결합된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보고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이게 아파트라고? 안드레아스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설명했던 그대로였지만 그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집의 진정한 모습은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으니까요. 로비에서 우리를 맞이한 직원은 마치 특급 호텔의 컨시어지처럼 정중했습니다. 안드레아스가 독일어로 말을 걸자 독일어로 응대하는 모습에 그의 눈이 커졌죠. 개인 전용 엘리베이터는 지문 인식으로 작동했고,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우리 층으로 향했어요. 현관문 앞에 도착하자 스마트 도어록이 자동으로 얼굴을 인식했고, 실내 온도와 조명이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안드레아스는 이미 말문이 막힌 듯했지만 이제 겨우 시작이었죠. 이제 우리 집을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파트에 도착하자 안드레아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한강과 도시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기 때문이죠. 특히 스마트홈 시스템을 시연할 때 그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음성 명령 하나로 모든 전자기기가 작동했고, 스마트폰으로 집안 온도와 조명을 조절하는 모습에 안드레아스는 말을 잃었어요. 주방의 인공지능 냉장고는 식재료를 자동으로 주문했고, 욕실의 스마트 거울은 건강 상태까지 체크했죠. 단지 내부 시설을 둘러보며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실내 수영장과 스파, 골프 연습장, 헬스장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도서관과 영화관까지 갖춰져 있었거든요. 특히 지하 와인 저장고의 규모는 스위스 고급 레스토랑과 맞먹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안드레아스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에 놀랐어요. 한국의 온돌 난방 시스템을 처음 경험한 것이죠. 스위스의 겨울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 난방이 가장 큰 고민인데, 이토록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기 사용량까지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놀란 눈치였죠. 안드레아스는 자신의 집과 비교하려 했지만 할 말을 잃었어요. 최상층 스카이라운지에서 바라본 야경은 추리히의 어떤 풍경보다 화려했고, 단지 앞 한강변의 요트장은 제네바 호수의 풍경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스문의 시간 보안 시스템과 관리 서비스는 그의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매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녁이 되자 안드레아스는 자신의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하지만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스위스 기업인들에게 연락해 내일 아침 우리 아파트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한국의 현실을 직접 보여주며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안드레아스는 5명의 스위스 기업인들과 함께 우리 아파트로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급 양복 차림이었고 명품 시계와 구두가 빛났어요. 안드레아스는 어제와는 달리 더욱 거만한 태도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방문 제안을 받자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스위스 제약 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는 듯했죠. 그는 연구소장에게 유럽 제약 시장의 규모와 스위스 기업들의 역사를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 입구에서부터 그의 태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완전 자동화된 실험실과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을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하나둘 사라져갔죠. 특히 로봇이 자동으로 수천 개의 샘플을 분석하는 모습은 스위스에서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뒤에 있었어요. 준호가 개발 중인 표적 항암제의 임상시험 결과가 스크린에 띄워졌을 때 안드레아스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생존율이 기존 치료제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부작용은 절반 수준이었죠. 그의 얼굴이 창백해진 진짜 이유는 특허 현황판 때문이었어요. 벽면 전체를 채운 특허 증서들 중에는 스위스 기업들이 수년간 해결하지 못한 기술이 있었고 준호의 이름이 주발명자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그래프는 안드레아스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렸어요. 지난 5년간 한국 제약사들의 성장세는 유럽 전체 제약사들의 성장을 뛰어넘었고 미래 전망도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아스는 잠시 회의실을 나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급하게 통화를 했습니다. 곧이어 그는 달라진 태도로 회의실에 돌아왔어요. 마치 처음부터 한국 기업을 인정했던 것처럼 말투를 바꾸며 스위스 본사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죠. 하지만 연구소 임원진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안드레아스가 아침에 했던 말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무시하며 했던 모욕적인 발언들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남아 있었죠. 결국 수석 연구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지금은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을 논의 중이라고 잘라 말했어요. 안드레아스의 얼굴이 붉어졌고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더욱 난처했던 것은 함께 온 스위스 기업인들의 반응이었죠. 그들은 안드레아스를 외면한 채 오히려 준호에게 관심을 보였고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교환하며 다른 형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안드레아스는 홀로 회의실에 남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그가 회의실에 혼자 남아있는 동안 다른 기업인들은 연구소 로비에서 활발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한국 제약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스위스로 돌아가면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겠다는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특히 한 기업인은 자신의 아들을 한국 유학을 보내야겠다는 말까지 꺼냈죠. 안드레아스가 마침내 회의실에서 나왔을 때 그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평소에 당당하고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복도를 걸어갔어요. 우리는 점심 식사를 위해 회사 구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안드레아스는 마지못해 따라왔지만 그의 걸음은 무거워 보였어요. 구내 식당에서 벌어진 일은 그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최고급 호텔 수준의 인테리어를 갖춘 직원 식당은 스위스의 기업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안드레아스는 자신의 회사 구내 식당이 지하에 있는 작은 공간이라는 것을 떠올렸는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식사 중에는 더 큰 굴욕이 기다리고 있었죠.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연구원들의 대화가 들려왔는데 그들은 유창한 영어로 미국 연구진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실릴 논문에 대해 토론하는 중이었습니다. 안드레아스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은 준호의 연구팀이 개발한 신약이 미국 식품의약국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였습니다. 구내 식당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서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 소식이 속보로 올라왔고 그 옆에 주가 그래프는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했어요. 연구원들은 자리에서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건배를 제안했고 샴페인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죠. 준호는 연구팀을 한 명씩 껴안으며 기쁨을 나눴고 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구내 식당으로 내려와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안드레아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개발에 실패했던 같은 종류의 신약이었기 때문이죠. 더구나 이 승인으로 준호의 회사는 세계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가의 설명이 이어졌고 이는 곧 스위스 제약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급감할 것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쏟아지는 찬사와 축하 메시지들이 실시간으로 스크린에 올라올 때마다 안드레아스의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그의 와인잔은 손떨림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렸고 결국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다른 스위스 기업인들은 조용히 각자의 노트북을 펼쳤어요. 그들은 한국 기업들의 특허 정보와 연구 성과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안드레아스를 제외한 모두가 다음날 있을 개별 미팅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다음날 아침 업무 시작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한 안드레아스는 로비에서 마지막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는 연구소 수석 연구원을 따로 만나 자신의 회사가 가진 유럽 시장 장악력을 강조하며 협력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수석 연구원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안드레아스가 처음 보였던 태도를 상기시키며 한국 기업을 무시했던 그의 발언들을 하나하나 짚어갔죠. 특히 한국의 기술력을 조롱했던 부분에서는 세계 특허 점유율 순위를 보여주며 한국이 이미 스위스를 앞섰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더욱 치명적이었던 것은 다른 스위스 기업인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오히려 안드레아스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낡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며 그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했죠.
한 기업인은 이사회에 안드레아스의 교체를 건의하겠다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결국 안드레아스는 체면을 구기고 먼저 한국을 떠나기로 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한숨만 내쉬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발전된 모습이 더 이상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나라가 이제는 그의 회사와 경쟁하는 강력한 상대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그는 휴대폰으로 스위스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의 거취를 논의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해요. 특히 다른 스위스 기업인들이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게 했죠. 공항에 도착해서도 그의 불운은 계속되었습니다. 면세점에서 마주친 광고판에는 준호가 개발한 신약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고 출국장 TV에서는 한국 제약회사의 세계 시장 진출 소식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어요. 안드레아스가 떠난 후 부모님과 나는 한강이 보이는 카페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레아, 엄마가 잘못했구나.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한국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고 어쩌면 스위스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버지는 이미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특히 스마트 병원 시스템과 의료 기기 기술에 눈을 떼지 못하셨죠. 심지어 스위스 의료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위해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은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한국에서 몇 달씩 머물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이미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 받으셨고 아버지는 서울 근교의 전원주택을 알아보고 계셨죠. 우리 딸이 정말 좋은 선택을 했구나. 어머니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 가족의 두 번째 고향이 될 거예요. 다음에 올 때는 우리가 먼저 연락할게요. 비행기를 타기 전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는 베란다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아버지는 이미 다음 방문 때 가볼 곳들을 메모하고 계셨어요. 그 후로 어머니는 한국에 자주 방문하시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강남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장기, 숙박 상품을 알아보고 계시죠. 스위스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편리한 생활과 최첨단 시설에 완전히 빠져드셨다고 해요. 예전에 한국을 무시하던 부모님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스위스의 지인들에게 한국의 발전상을 자랑하기 바쁘시고 때로는 자신들의 편견을 부끄러워하며 반성하시죠. 특히 어머니는 한국어 학습에 푹 빠지셨고 아버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스위스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세요. 레아,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구나. 한국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나라였어. 이제는 스위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고 싶을 정도야. 어머니의 이 말씀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10번째 댓글을 다신 분께 소정의 기프티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